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김효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지입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부동산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을 알리고 싶은 열망에 김효지 미국 부동산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바로 저희 궁금한 거 많거든요.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는 처음이라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 네. 질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작가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 조지아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애틀랜타 다운타운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큰 고층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을 가지고 싶다. 막연하게 어떤 부자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미국에서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미국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부동산 전문인의 길을 걷고 싶었는데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상상 속에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21년 동안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와, 21년이요? 네. 정말 오래 하셨네요. 구체적인 질문 또 해볼게요.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 또 부동산이 그 미국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는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장점 역시 한국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매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고 유형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산인 거죠. 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기는 하지만은요. 유일하게 투자 중에서요.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가 부동산 투자예요. 사실 주식 투자 우리가 현금 흐름 예측하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나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차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부채를 활용하여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에는 돈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 헤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부동산 투자이거든요. 네. 이 외에도 사실 안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땅이 있고 땅에 부착된 움직이지 않는 모든 건물들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망갈 일이 없죠. 네, 맞아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뭐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은 다른 어떤 투자에 비해서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혜택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부동산이라는 거죠.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부채 활용이 자유롭게 가능한 게 장점이죠, 부동산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에도 자산 보호도 가능하고, 그리고 안정자산이다.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네네.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궁금증 질문 이야기 해볼게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이신가요? 가난한 자와 중산층, 부자들의 생각은요, 돈을 버는 생각과 사용하는 습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신 책이지만은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생각이 왜 다른지, 돈에 대한 습관이 틀리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채와 세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죠. 거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또한 중산층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능동소득에 기인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지출하고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중산층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들은 벌어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죠. 먼저 그들은 자동차나 좋은 걸 사죠. 예, 그리고 값비싼 뭐 보석이나 옷 같은 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부자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일단은 부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즉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남는 돈은 곧바로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하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세금 혜택을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자산을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자의 생각처럼 마인드 리셋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같은 돈을 벌더라도 사용 습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부자들은 내가 번 돈을 남들은 다시 끊임없이 재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투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투자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거주용 부동산 일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정도, 그리고 아파트가 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고요. 뭐 또 땅 투자도 있고, 그죠? 미국에도 부동산의 종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부동산을 그 유형으로 나눌 때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토지, 이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네. 근데 거주용 부동산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다들 익숙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형 그 단지 안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도, 네, 콘도가 있고 코업이 있죠. 네. 그리고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포플렉스라는 그러한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듀플렉스라는 것은 집 2개가 붙어 있는 거, 트리플렉스는 3개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포플렉스는 4개가 붙어 있는 거. 근데 이 4개가 붙어 있는 다가구 주택은 거주용 부동산에 속하는데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서 5개가 있는 5가구 다세대 주택은 또 상업용으로 속해요. 5가구부터는 상업용으로. 네. 그래서 그 융자를 받을 때도 4가구까지는 모기지 융자를 받는 거고요. 5가구 이상일 때는 상업용 부동산 융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아파트의 개념은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소유권은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아파트 자체가 한 채 유닛의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관계되고 거기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형으로 봤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빌딩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빌딩이 있는데 고층으로 10층짜리 아파트, 한국식으로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이 있고 B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C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거를 분류하는 유형이 틀려요. 예, A는 아파트다. 그러면 그거는 다 임대를 하는 임대용이고요. B라는 빌딩 자체가 콘도면은 소유권을 가진 각 유닛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고요. 코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코업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없으나 아파트와 콘도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빌딩에 대한 비영리 법인의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하고는 좀 차등이 있죠.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콘도의 한 유닛의 소유권은 없으니까 또 콘도를 보유한 소유자는 또 다른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콘도는 대부분 이런 인구 밀집도가 있는 대도시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콘도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개념 차이가 조금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더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런 부동산들도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에 소량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게 또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그 거래가 강력하게 많은 유형이 거주형 부동산인데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거주형 부동산에서 조그만한 이제 콘도 소유 또는 타운하우스, 예, 거기서 사실 투자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제가 21년 동안 부동산을 전문으로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자로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가 사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투자하려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그 투자에 대한 자본 환원율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 많이 자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기본 핵심 원리를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10년도의 트렌드를 지금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이 급속하게 많이 바뀌게 됐고, 완전히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역시 급속하게 빠른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정확한 유형의 정확한 등급의 부동산을 선택해서 가장 그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매매 적정 시기를 파악해서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원리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투자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특히 또 이 트렌드에 잘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 유행하는 어떤 이제 부동산 그 투자 트렌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영원하지 않고 수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또 이제 이런 주택이나 거주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도 트렌드가 또 중요하다는 거, 네,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미국 부동산이랑 한국 부동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국 전문가시니까 이거 되게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네. 보통 한국의 부동산의 특징은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둔 자본 이익에 목적을 두는 투자가 대부분이라면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둔 투자가 성행된다면 맞습니다. 미국은 현금 흐름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네요. 한국은 자산가치 상승이 목적이지만 미국은 안정적이고 중요한 거 현금 흐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중심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국 맞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부동산이 특히 이 레버리지 대출이죠. 또 부채나 세금 등 많이 이용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사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투자의 기본이죠, 그죠? 네. 그리고 부채와 세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부동산의 이제 장점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면서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부채를 슬기롭게 활용을 해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증가된 현금 흐름은 결국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가치 상승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금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증식된 자산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런 그 금융 관계, 네. 즉 부채, 그리고 세금 제도, 세금 혜택,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 이야기하고 하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출 하나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뭐 이제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수입만 보장된다 하면 대출이 그래도 좀 더 쉽게 나오는 편인가요? 네,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은요,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또 미국 부동산 시장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많아서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특징이거든요. 한국보다는 이제 많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대출 융자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일 경우에는 본인 자금이 판매가의 3% 정도만 있어도 집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 3%요? 네네. 진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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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웬만하면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대신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분이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차별을 두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융자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에 있는 그 적격 융자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융자면서 적격 융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 크레딧 그리고 거기에 본인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직장 증명, 내가 이 부분을 갚을 수 있어요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최소 금액
3% 정도만 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97%는 대출해 수 있습니다. 와. 하는 게 이제 그 적격 융자인데요.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 융자는 non-QM 융자라 그래서 비적격 융자에 속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세 가지 크레딧, 에셋, 그다음에 잡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 본인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지금 부동산의 특히 이 부동산 투자가 정부 정책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속성은 사실 어느 국가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느냐, 투자가 억제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우리가 금융에 관련되는 제도, 그리고 세금에 연관되는 제도 이런 부분들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국에서 좀 더 나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강력한 법률 제도 그리고 세금 제도, 예, 그리고 강력한 경제, 예, 안정적인 정부, 그리고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보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금융제도, 세금제도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장려보다는 투자를 좀 더 억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은 그게 정말 심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국에만 국한시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서도 홍콩에 투자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영국에 투자할 수 있고 또는 캐나다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어떤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이 근처에서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러한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입지를 뛰어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대부분의 국제 투자자들은요. 입지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자국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5년이고 10년이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기회를 잃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일본에도 할 수 있고 홍콩에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국제 투자자들은 무엇을 그러면은 더 중요시 여기는가? 투자한 국가에서 얻는 부동산을 얻는 자본 이익뿐만이 아니라 환율의 변동으로 얻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신호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원화가 약세이거나 강세이거나에 따라서 투자 차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국가에서 얻은 자본 이익보다도 환율 변동에 대한 차익이 거의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뭐 캐나다 또는 브라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국제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이 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은 사실은 이 뭐 한국에만 우리가 제한을 해서 부동산 투자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제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예전에는 자국의 주식만 맞아요. 생각하다가 지금 예,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 뭐 채권 이제 세계화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거든요. 많이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의 답이라는 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 시점에서 뜻밖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 미국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한국은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그 투자하기에 굉장히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자유무역 국가잖아요. 투자가 제일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아무래도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금리의 영향을 사실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금리랑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 사실 그 부동산 가격에 또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 요인들이 많습니다.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들, 그것이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 소득, 그다음에 통화량, 인플레이션, 뭐 환율, 그리고 뭐 인구 수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주고요. 주로 이제 이런 환경적인 어떤 변화들은 이런 수요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전염병, 그 다음에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요, 경제의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이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사회적 환경적인 그 요인을 가지고 단 하나, 금리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어떤 그 나중에 그 변화가 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굳이 우리가 금리와 부동산의 어떤 관계성에서 설명을 한다면,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겠죠. 예,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경제가 좋아지면 네. 또 금리를 올리죠. 예,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금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주신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관관계 중에 저 지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또 인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이 제일 그 중요한 요소는 물론 자리지만 요즘은 자리보다도 또 이제 인구의 이동 그런 것들 포인트로 다 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라.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어느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인구의 흐름, 인구수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의 원리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 요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동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50개 주가 있는 굉장히 강한 국가잖아요. 엄청나게 넓죠. 예,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또
50개 주 각 주마다 다른 부동산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다 틀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어디서 지금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 어디에 유입이 되고 어디에 유출이 되는가? 1번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인구가 그러면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럼 그 지역 시장에서 또 어디에서 인구가 빠지고 어디로 몰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한국처럼 단일 민족 국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구의 흐름 자체가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알아야 되는 게 미국에서는 사실 그 필터링 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필터링 현상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좋았던 지역이었는데 서서히 인구가 빠짐으로써 동네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 그리고 10년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지역인데 거기에 다시 상류층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택이 들어감으로써 좋은 동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모두 다가 인구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거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대부분 부동산 하면 입지, 자리만 생각하거든요. 아, 요 자리 되겠다. 요 땅 안 되겠다. 그 정도로 판단하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인구수, 인구의 이동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에는 물리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자, 우리가 사이클에는 사실 뭐 경제 사이클도 있고 금융 사이클도 있고 또 부동산에도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사이클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물리적인 사이클은 인구의 움직임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세분화시키면은요, 매매 시장 사이클, 임대 시장 사이클, 지역 시장 사이클. 시장마다 전부 다. 그렇죠. 유형별 사이클, 등급별 사이클이 굉장히 틀리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이클은 현재 이렇다. 그러면 세계가 다 그런 줄 아는데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세계가 다 동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나라마다 틀려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미국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개 주가 있지만 50개 주가 똑같은 사이클을 움직이지 않아요. 와, 그럼 굉장히 또 복잡하겠네. 다 또 파악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 시장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물리적인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매매 사이클, 뭐 임대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주기의 변화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이것이 이제 정순환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순환으로 반복을 하다 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로 그 확장이나 공급가인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보통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장 단계에서 공급가인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긴장된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급량이 부족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550만 채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건데 그러면서 유효 수요가 당연히 축소가 되는 거죠. 예, 금리가 오르니까 오르니까요. 예, 그만큼 유효 수요가 축소가 되죠. 그러나 공급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재고밖에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때 공급량, 주택 재고량이 6개월 정도가 있어야지만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택 재고가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완전한 아직까지는 판매자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셀러스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효 수요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균형 잡힌 시장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급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까지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를 우리가 긴장된 균형 상태가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뭐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졌다, 막 박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은 좀 과장되고 어느 정도 좀 한국에서 풀어보는 그러한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2022년은 미국에서는 사실 역전의 한 해였어요. 거기도. 예,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저금리 양적 완화의 시기였고, 역시 금리가 중요하긴 했네요. 예, 중요하죠. 그리고 6월 이후로는 고금리의 시대, 양적 긴축의 시대로 넘어간 한마디로 역전되는 한 해였고, 2023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지역 사이클, 지역 시장 사이클로 해서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이 좀 다르게 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전부터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인구가 이미 많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코로나라는 그러한 특수성이 그러한 부분들을 가속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미국 부동산 협회 NAR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2023년에는 남동부 지역 그리고 남중부 지역, 특히 넘버원 지역이 애틀란타 조지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2023년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인구의 유입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인구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일자리 증가다. 그리고 주별로 GDP가 증가한다. IT 산업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사이클만 비교해 보더라도 애틀란타라든지 달라스 이런 썬벨트 지역 시장에서 동부 쪽, 남동부 쪽, 그 남중부 쪽, 그쪽은 예를 들어서 긴장된 균형 상태이거나 판매자 시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가격 충동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이클이 거기는 침체로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이클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인구 이동 흐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수요 공급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국 땅덩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도 대도시에는 당연히 주택이 또 부족한 현상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나 보네요.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몰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대도시는 뭐 뉴욕, 네. 그리고 뭐 LA, 뭐 시카고, 그러나 이제 거기는 확립된 시장이라고 우리 표현해요. 예, established market이라고 얘기했는데, 확립된 시장. 네, 거기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이 확립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래 가치성은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그 인구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쪽이에요. 오히려 왜 코로나라는 특이 현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도시 우리가 그거를 마그네 시장 또는 신규 건설이 확장되는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저평가되고 인구 유입이 많고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러한 곳이 애틀란타, 달라스 그리고 샬럿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 흐름 이동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신도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계속 또 변화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요.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배분 꼭 해야 하는 게 좋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분산 투자를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옛말에도 많은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는 말아라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의 부자들도 어떤 그 1030 exchange라는 동전 자산 교환을 할 때도 사실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위험과 수익을 분산시킨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미국에 20몇 년 전에 이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까지 되셨는지,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공부하는 시간도 있으셨을 거고, 가서 적응하고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살아온 이야기 스토리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작가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제가 20대 초반에 사실 제 의사랑 관계없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그렇죠. 부모님. 네, 부모님 따라서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봤을 때 이민자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전문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데요. 근데 저는 항상 꿈을 간직하고 상상을 했어요. 나는 미국 주류사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인이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상을 받겠다. 그거를 항상 저는 생각하고 상상한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신규 건축 회사에 동양인 여성이 독점 분양권을 딴다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예. 대부분 거기에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하는 부동산 전문인만이 신규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러한 어떤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제가 좀 깨트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을 저는 오히려 많이 매력을 발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셨다는 거. 네. 네네. 저희는 이런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책의 목차대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목차에 부동산, 왜 부동산에 투자할까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 들어있나요? 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투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 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통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더 큰 수익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가 다 그렇죠. 모든 투자가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을 것이고 뭐 크립토 커런시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예금, 뭐 적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종류가 이제 그러하긴 한데 왜 사람들은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점은 결론적으로는 뒤에서 설명하는 부의 핵심 원리가 또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왜 투자할까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사전에 확인해야 할 부동산 유형과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앞에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부동산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크게 우리가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토지.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각각의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유형, 부동산의 종류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 유형마다 등급이 있다는 걸 또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유형이라도 예를 들어서 거주용 부동산에서 단독주택 거기서 등급이 있다는 거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뭐 사무실, 건물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A 등급, B 등급, C 등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A 플러스 또는 D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는 리스크와 수익을 알려주는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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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책에 미국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개인 투자, 예? 그리고 공동 투자 뭐 이런 게 있겠죠. 한국에서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하셨죠. 뭐 리츠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급속하게 많이 바뀐 부분이 직접 투자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거 그런 건데요.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 있을 것이고 법인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LLC 유한 책임 회사 그리고 뭐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할 때는 보통 단독 개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의 투자를 갔을 경우에는 LLC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LLC를 선호를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책임과 세금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LLC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 책에서 그 3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소유권 증서. 미국에 또 집문서 같은 게 있나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에도 집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유권 증서, 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사무소에 있다는 집문서, 그러니까 판매자, 양도인이 양도를 한 그 집문서를 등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양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는 거죠. 예, 등기한 집문서를 소유권 증서를 받고 그것을 수락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 책에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실전의 시간 어떻게 투자할까? 이제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어떤 네. 이야기들 들어있나요? 네. 사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취득과정, 보유과정, 매각과정을 다 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금의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역시 한국인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한국인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쉽게 미국인처럼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한국인들 역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보통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다 보니까 세금 혜택도 미국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니고요. 네, 그렇겠죠. 네, 납세자 번호를 일단 받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했을 경우, 임대를 했을 경우는 임대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득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실질 유효 소득으로, 실질 연결 소득으로, 우리가 EC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질 연결 소득으로 임대 소득을 간주할 경우에는 원천 징수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임대 소득은 실질 연결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미국인들과 똑같은 그런 세금 공제,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천 징수 15%, 그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원천 징수 최대 15%까지 적용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그거 역시도 원천 징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미국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또는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300,000 이하이거나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살 경우는 원천 징수 최대 15%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일지라도 특별히 차별하는 게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국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세금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평하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세금 혜택 한국 투자자도 누린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책에 부동산 매트릭스, 미국 부동산 투자의 4가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거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핵심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 아빠에서 그 이론을 다뤘어요. 원리는 다루었지만 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헤치는 것까지는 그 책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부의 원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ABCD 매트릭스라고도 제가 달리 표현을 하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은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즉 ABCD 매트릭스,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연관관계를 이해를 한다면은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투자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리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것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가지 포인트 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책에 또 똑똑한 투자는 올바른 분석에서부터 네.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대한 다 시작인 것 같아요.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ABCD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투자의 수익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는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ABCD 매트릭스 봤을 때 자산 가치 상승 부분.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 자산 가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캐시플로우, C,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수익률, RO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채 활용법. 부채 이거는 한국에서는 빚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원리라면은 미국은 거꾸로예요. 부채를 활용하여서 현명한 투자를 하여야지만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부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현명하게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게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네, 부채는 활용해서 내가 현금 흐름도 증식시키고 자산의 가치도 증식시킬 것까지는 않은데 그러면 합리적인 부채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러면은 부채 상환 비율을 알면은 그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작가님, 미국 부동산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것도 책에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부동산 시장 사이클 그거는 투자의 적정 시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하고 부동산의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인 그것도 부동산 가격의 문제라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건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그 부동산 가격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사 매매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유사 부동산이 현재 얼마로 매매가 됐느냐. 근데 그거는 최근 기록이에요. 우리가 그 1년 전의 기록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감정 평가를 할까? 그러면 최근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유사 매매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그럴 경우는 거주형 부동산에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가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신규 부동산을 지을 때 산정하는 가격 측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 재생산 비용, 우리가 그 리프로덕션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생산 비용을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쪽 면이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지금 50년 전에 그 재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체 상품을 통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들어가는 건축비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토지 가격
계약을 하면은 그 신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수익 환원법. 예, 이것은 임대료가 있는 임대용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가격 측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들어오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지출을 제외한 순 운용 소득에서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환원율, 자본 환원율을 나눈 값,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수익 환원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은 가치가 증가되는 거다. 예, 그 부분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고수다. 요 네. 얘기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이 적정 시기인지 내가 이거를 팔고 싶은데 이게 적정 시기인지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적정 타이밍을 읽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투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 적정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결론적으로는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금융 사이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투자 적정 시기를 아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 즉 자산 가치 상승에 직결되는 그 원리를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미국 부동산 이해를 위해서 미국 금융시장 공부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일단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면서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금융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완벽한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국 부동산과 뗄 수 없는 그런 금융시장의 원리를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전과 후가 우리의 네. 모든 산업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미국 부동산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한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그 책에서 그 트렌드의 변화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어떠한 트렌드가 있었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속하게 부동산 트렌드가 바뀌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부동산 트렌드가 바뀌었다 하는 말씀도 같이 우리가 했었는데요. 사실 그 미래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급변한 부동산 시장의 일부는 여전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성화됨으로써 거주용 부동산이 더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형별로 말씀드린다면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셀프 스토리지, 2021년도에 역사상 최고의 임대료를 기록할 정도로 뜨는 그런 부동산 유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물류창고와 같은 산업용 부동산이 또 다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들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집,
그러면 집에 그 사이즈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타이니 홈이 많이 유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립식 제조주택이 사실 2년 동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가옥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조립식 제조주택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 그죠? 또는 개인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땅에 부착해서 살다가 또 옮겨갖고 저 땅에 사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립식 제조주택을 부동산이라 인정해서 모기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큰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좀 더 그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빌드 투 렌트 방식이 굉장히 성행이 됐었는데 미국에 있는 신규 건설 회사들이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지어서 곧바로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금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그 빌드 투 렌트 방식은 향후 몇 년 동안 더 성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 3D 투어 MZ 세대들에게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임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제는 임장을 대신하여서 이러한 3D 투어를 통해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고 구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향후 점점 더 이제는 임장보다는 3D 투어가 더 강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물, 탈탄소화 되는 건물로 점점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생겼는데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미국도 그런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네네. 일단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무래도 그 이제 가구 수 이제 뭐 그 자녀분들이 다 이제 장가를 네네. 가고 맞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배우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그럼 1인 또 네네. 가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세대 역시 아무래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향후 몇 년 안에 1인 가족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남을 확률이 크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무래도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선호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가 현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인 가구를 겨냥하는 주택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까 그 부동산은 자리뿐만 아니라 인구의 흐름을 잘 파악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럼 네.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네, 1인 미국도 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그 준비한 인터뷰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가요? 저에게 투자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스터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스터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저희는 주식 채널이라 부동산은 처음이에요.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오늘 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라는 이야기, 인구 흐름을 또 파악하라는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